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는지요? 창업실무 5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교수님 창업실무 너무 어렵지 않나요? 뭐 계산하고 그러는 건데 돈 나오고 그러는 건데 부담스러워요. 막 이러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아시죠? 근데 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5번째는요. 자금 계획하고 재무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 창업할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 게 있다면 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그럼 자금 계획하고 재무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 그러면 뭡니까? 비용을 쓰기 위해서 저축했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잖아요. 창업을 하면서도 비용을 많이 쓰고 돈을 조금 벌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자원을 최적화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이 많으신 분들은 남한테 빌릴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만 자기 자본이 적으신 분들은 남한테 빌려야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조건의 투자를 유지하고 이자 비용을 좀 줄이고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 돈이 없이 남의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사업을 한다. 근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럼 제가 다 빚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창업에는 처음에는 약간 불확실하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벌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시작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부족하죠. 적절한 자금에 조달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창업자는 자금의 유동성을 좀 지키기 때문에 예상치도 못한 일이 빵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은 시장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금을 확보하는데 집 사실 때 어떠세요? 대부분 3년 있다 갚으세요. 5년 있다 갚으세요. 이러시나요? 어떻게 해요? 20년 상환, 거치 상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인 안정성을 좀 추구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안정성이 제공이 돼야지만 창업을 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고요. 추가 자금을 좀 모으는데 좀 더 쉴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계획은 조금 더 신중하고 안전하게 자금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창업할 생각이면 돈을 모아야겠죠. 그죠? 초기 기본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어떤 걸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는 초기 운영 자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뭔가를 개발하고 마케팅도 하고 사람들도 부르고 아니면 대리점 하려면 인테리어도 하고 간판도 갈고 이쁘게 달고 막 이런 거잖아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금이 부족하거나 안 하거나 이러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리점을 하나 했어요. 커다란 요새 치킨 뭐 대리점이 되게 많이 나가니까. 근데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얼마 있어야지 대리점을 내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에 부합하면 계약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창업자들은 초기 제품이나 서비스나 뭐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완료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시장에 딱 들어가서 그 주변에 대해서 약간 남들보다 조금 상대를 누르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성공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사업을 확장시켜서 빠른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을 자꾸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돈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면 여러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들을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창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럴까? 난 이거 하나만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막 이렇게 불안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그렇게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음,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걸 확장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가 없었지만 어떤 아이템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반드시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충분한 자금이 있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기가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빌려야죠. 누구한테 빌려요? 은행한테 빌려야죠. 그죠? 신뢰 구축, 투자와 은행과 공급자에 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기업의 자금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뢰성 있게 큰 기업에서 자금을 들을 때는 은행에서 빌리는 거 말고 조금 더 쉽게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주식을 상대가 사게끔 해서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상대가 사게끔 해서 네 자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거나 어떤 채권을 사실 때 내가 그 주식을 산다면 망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주식을 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 주식을 사면 내가 이득을 얻을 거야. 이래서 사시는 거잖아요. 채권을 사실 때는 내가 이 회사가 내 이자를 꼬박꼬박 잘 주고 몇 년 있다가는 원금을 반드시 갚을 거야.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시는 거잖아요. 조그만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자금이 확보할 수가 없다면 내가 은행이나 어떤 타인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기업의 신뢰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협력 관계라든가 긍정적인 역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하실 생각이면 개인 신용도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무 계획의 수립의 중요성이라고 그래서 돈이 있어요. 여유 있게 어떻게 쓸 건지, 어디다가 넣을 건지, 뭐 이런 거 체크업 하시지 않나요? 공사를 해야 된다, 뭐 직원을 데려와야 된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된다, 광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운영하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사업의 운영체가 3년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속 가능하게끔 무언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재무 계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고요. 돈이 또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돈을 벌어서 사회에 기업의 유보 자금이 있어야 무언가를 또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넓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자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장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을 하죠. 우리 돈을 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100만 원 벌었다. 다 쓰자라고 다 써버리고 없으세요? 그게 아니고 집안에서도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뭐 전기세, 무슨 세 내고 식비 내고 몇만 원은 저금해야지라고 저금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재무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창업하시는 분에게도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투자의 유치와 신뢰성 이래서 투자자들은 아까 주식하고 채권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는 그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거나 특히 투자자가 사람만 갖고 투자자가 아니고요. 내가 기관에다 빌리는 것도 은행에서 저한테 투자하는 것도 그 사람이 투자자예요. 그럼 기업이 장기적인 어떤 비전과 안정성을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투자자가 물론 개인 사업이라 본인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신용관리부터 시작해서 내 자금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창업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 어떻게 보면 아까 자기 자본, 외부 자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드머니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얼마가 되고 초도 비용이 어떻게 되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해서 한 3억 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충분히 뭐 견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장사가 안 될지 모르니까 뭐 그런 기간까지 포함해서 임대료, 월세, 재료비 그냥 내 돈을 낸다고 친다면 투자 비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얼마 정도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한 3억 5천이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뭐 뭘 적어가면 뭐 이렇게 물론 적긴 적어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절차가 필요 없이 창업자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떻게 유용하게 쓸 건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활용할 때는
내가 내 돈을 쓰는 거니까 의사결정이 조금 빠르고 자유로울 수 있죠. 근데 외부에서 뭔가를 빌리면 돈을 빌렸어요. 그럼 뭐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되죠. 돈을 쓰든 안 쓰든 무조건 따박따박 네 이자를 자동이체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쓸 때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되죠. 결정하게 돼. 뭐 이거 맞나? 이게 쓰면 투자 없으면 내 돈 나가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보다는 타인 자본이 조금 더 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맞는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누가 이제 가족회사로 엄마한테 투자해라 막 그래가지고 막 투자를 했다고 쳐요. 아빠 얼마, 아들 얼마, 딸 얼마, 이모 얼마, 고모 얼마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돈을 벌면 당연히 줘야죠. 돈을 뭐 이런 것을 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창업자가 갖고 있었던 내 자기 자본에 대한 지분도 당연히 있겠죠. 내 돈으로 다 해. 뭐 이러면은 뭐 더할 날이 없지만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 지분도 조금 있지만 막 투자를 받잖아요. 뭐 이렇게 된다면 창업자는 회사의 지분을 일부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돈이 줄 게 없어요. 마이너스가 계속 나요. 그러면 내가 내 받아야 될 돈을 포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사용한다면 창업자는 지분율을 100% 유지할 수 있지만 회사의 경영권이나 이익의 분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통제적을 잃지는 않습니다. 네, 지분이 희석돼. 희석이라는 것은 뭔가 섞이는 듯한 느낌이시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1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씩 5명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회사를 차립니다. 회사에서 이익이 생기면 저한테 투자했던 사람한테 정해졌던 율에 의해서 계속 뭐 지분이든 뭐든 배당을 더 드려야겠죠. 근데 다 주고 나니 돈이 없어. 내가 내 지분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해야죠. 지분을. 내가 받는 돈을. 제가 경영을 하지만 저도 주주이기 때문에 포기를 해요. 그러면은 경영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뭔가를 많이 잘못했어요. 제가 잘려요. 주식회사는 회사를 세워놓고 뭐 대표이사 다 바꿀 수 있거든요.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약간 지분에 대한 희석에 대한 방지, 뭐 결정권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한 사람한테 이런 거 결정하려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창업자 혼자면 어떻게 해요? 내가 혼자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그만 창업에서부터 좀 커다란 창업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절차, 방법 이런 것들도 조금 아시라고 한번 메모해 봤습니다. 금융비용의 절감 이게 뭐예요? 돈을 남은 비용을 돈이 들어오면 뭐 줘야 된다고요? 이자 줘야 된다고요. 그럼 그걸 줄여야 되는데 제가 신용도가 높아요. 우리 회사가 신뢰성이 있어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계속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믿고 맡겨 2%대 뭐 이렇게 3%대 이렇게 주지만 불안해. 아무래도 주긴 줘야 되지만 좀 불안해. 그러면 3.5% 이렇게만 줘도 땡큐 베리 매치지만 6% 7%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이자 비용이 발생이 많아지면 초기 비용이 좀 줄잖아요. 자금 운영 부담이 줄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네, 좀 처음에는 그런 비용을 좀 줄기 위해서 금융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리고 나서는 뭐 이렇게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면 언제 3년 됐습니다. 빨리 갚으세요. 뭐 이렇게 무슨 협회에서 돈 빨리 갚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본의 단점, 내가 갖고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 돈을 썼을 때 좀 좋지 않은 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제가 이제 3억 몇 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투자했어요. 망했어요. 빚만 졌어요. 그러면 그게 단점이죠.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창업의 미래의 재정이나 안정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서 내가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됐어.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자금의 그 유동성이 꺾어서 어떤 큰 회사랑 관계를 맺어서 돈을 잘 벌었는데 그 큰 회사가 망했어. 연쇄부도가 났어. 연쇄 재정이 안 좋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한정된 자본이라고 해서 자금의 규모에 대한 제한,
자기 자본은 제한이 없죠. 제가 얼마가 있든 간에 그렇지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긴급 자금을 조금 투입시키거나 추가 자금을 투입할 때는 있겠죠. 1억밖에 안 돼, 2억밖에 안 돼, 뭐 몇천만 원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한정된 자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확정된 것들에 대한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내 초기 자본이 부족하면 제가 생각했던 걸 좀 축소하거나, 그죠? 아니면 좀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거나, 뭐, 이렇게 한다. 확장성의 부족. 확장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냥 2개로 시작하자. 5개 말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창업을 하게 되면 일반 직장 다닌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도 되게 많고요. 한 달에 너무 빨리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임대료 또 내야 돼. 재료비 또 사야 돼. 푼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줄 때는 막 목돈이야. 월급 또 줘야 돼.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자신이 이제 자신이 걸려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업의 운영에 대한 압박감도 좀 있고요. 스트레스도 좀 있고 약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잘 나가다가 한번 딱 실패하면 쫙 빠지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자산에 대해서 사업에 투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소자본으로서 창업을 해서 대박 나는 경우가 꽤 있지요. 그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저한 계획, 철저한 자금 관리, 철저한 나 자신의 관리, 그다음에 성실함,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성공하진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창업은 예상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예상보다는 또 재정 위기를 겪는 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실수하지 않게 비상 계획 마련 같은 것도 체크업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사업의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디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 주변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 주변에서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성 분석이고요. 저 말고도 거기에 벌써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이제 시장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체크업 해봐야죠. 여기서 떡볶이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갔다가 점심에 갔다가 저녁에 갔다가 주말에 갔다가 그다음에 뭐 연휴에 가봤다가 뭐 시기별로 가봐요.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뭐 생겼는데 없어졌네? 여기 있다가 또 새로 생겼네? 여기 또 그만뒀네? 막 주변에 가면 그런 게 많지 않으세요? 수익성 분석이 안 나오고 시장 분석이 잘 안 되다 보니 왜 그 사람들도 만들었다 없어지고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재무적인 역할이 되게 큰 거라는 거죠. 월세를 내거나 뭔가를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빨리빨리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재무가 좀 꼼꼼하고 단단한 나중에 자금이 부족한 사태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자금이 돈이 어른들이 말하면 돈이 발달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관리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지급 순서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안 줘야 될 돈도 나가게 되고요. 줄 돈도 줄 돈인데 못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는 현금 흐름, 돈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내 돈에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이제 중단해버리고 없어지는 경우는 내 돈이 조금 다 고갈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니까 흐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도 좋다.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입니다. 엔젤 투자와 벤처 캐피탈에 대한 차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름입니다.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이름인데요. 보통 개인적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를 엔젤이 무슨 뜻이에요? 천사? 종종 창업자가 아닌 지인이나 산업 경험이 있는 이제 부유한 개인들로서 초기 창업 단계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내 천사의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할까요?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는 것만큼 그 이상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보통 어떻게 보면 캐피탈에 비해서는 작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좀 캐피탈은 좀 금액이 크지만 개인 투자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초기 투자 이제 시드머니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이 시기 때는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적이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반복해서 즉석 떡볶이를 두 부부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침에 저녁에 와서 레시피를 다 만들어 놓고 아침 10시 와서 뭐 대충 뭐 야채 같은 거 썰어서 점심 장사만 딱 하고 4시에 딱 가버려요. 그리고 또 자료 만들어서 막 이렇게. 그리고 둘이 딱 퇴근하고 아이들 보고 딱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안 됐겠죠. 근데 그 즉석 떡볶이로 점심을 드시겠다며 줄을 서 계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와이프분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요. 외부 활동 나와가지고 물건을 사오거나 막 이런 거는 이제 남편이 하는 거고요. 둘이 되게 젊은 부부인데 궁짝이 타타타닥 맞아. 사람도 안 쓰고요. 타타타닥 맞춰가지고 쫙 이렇게 뒷정리하고 딱 가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손님을 나한테 오게끔 이렇게 하는 거지 손님을 자꾸 쫓아가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는 네, 소액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초기 단계에서는 수익 모델을 확실하게 내가 일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나올 거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이제 조언이나 이런 제공,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건지. 물론 그 상가 밑에서 제가 본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SNS나 이런 마케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가 갖고 있는 그 소자본으로서 사람을 내는 그러니까 적게 일하고 적게 벌겠다. 단 우리 거를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한 끼 식사가 되게끔 이렇게 끝나고 잘 먹고 거기다가 밥까지 비벼가지고 눌려가서 먹으니까 충분한 식사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창업자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제공하려는 고객에게 잘 들어맞질 않았을까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캐피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스타트업 시작하려고 하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투자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신용도나 그 사람의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체크해서 얼마만큼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못 갚는다고 한다면 담보를 설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대부업계인데 조금 더 퀄리티케 캐피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에 수백만 달러까지 많이 준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외국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금융사들은 다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집을 사시기 위해서 대출하시려고 그래요. 창업하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신용대출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 모델을 확정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 이런 것도 또 파악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재무 계획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플레인 갖고 오세요. 막 이런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읽어봐요. 읽어봐서 이거 실현 가능하겠구나. 엉뚱장뚱한 걸 써갖고 왔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봤을 때 초기 비용이 얼마니까 전체 비용은 얼마니까 5천만 원 지금 대출하려고 하셨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은 어디서 조금 융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그래도 우리 회사를 믿고 또 내가 하려는 그런 스타트업을 믿고 뭔가를 창업하는 경우 꽤 많죠. 그리고 아예 지금 실업이 너무 많으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공제를 해주겠다, 얼마 정도 대출해주겠다, 기본적으로 얼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특수성에 따라서 IT라든가 약간 그런 거 반도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라면 조금 더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그때 등등등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투자자의 유치 전략. 그럼 어떻게 우리 회사한테 투자할 건지 말하냐 사람들에게. 제가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제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주변 상황을 봐야 된다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지? 주변에 벌써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떨지? 막 이런 걸 또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정보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시장 분석을 했더니 우리는 가능성이 떴다. 경쟁력이 있다. 트렌드는 지금 이렇다. 우리 회사는 이렇다. 재무의 전망성도 조금 초기 비용은 이렇게 들어갔지만 예상하는 수익은 어떻고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되면 투자들한테 뭘 줄 수 있겠다.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제 적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뭐 금융기관에 있는 걸 뭘 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2금융, 제3금융, 그 다음에 이런 조그만 스타트업에다가 다 투자를 하면서 손해보지 않을 게 없고. 물론, 로또 사는 이유가, 꽝일 텐데 뭐하러 사. 그래서 나는 뭐 10,000원만 살 거야. 아, 그래도 야, 많이 사면 또 모르잖아. 나 10만 원씩 샀어요. 가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투자한 게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5,000원짜리 그냥 버려도 될 만한 돈을 투자했어요. 덜커덕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공인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투자했을 때 실패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시장 분석, 재무 관리, 팀 구성, 리스크 분석 이런 것들을 다 체크업을 해서 봐야 된다. 피칭 방법이라고도 있는데 이건 투자의 장점이나 관점을 사로잡는 어떤 스토리 전략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비전이나 문제 해결 방식 같은 것들 그리고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역량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도 조금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네 열심히 창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창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죠. 리더십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의 부분점이죠. 자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되는 방법 자본이 5천에 시작했어요. 5천이 다 깎아먹을 수도 있고 맨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분석해야 되고요.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최대한 통찰력의 성찰할 위험이 좀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 물론 처음에는 한 번에 빵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하지만 천천히 미래의 구조를 좀 고려를 해서 투자의 가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처음엔 반짝하겠는데 조금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 투자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염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에 대한 간섭에 대한 가능성. 물론 이제 나만 돈을 빌리면 당연히 체크업을 하겠죠. 잘 되고 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쁘게 작성해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양식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결정권에 대해서 할 때는 어떤 뭐 투자 조정에 중대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검토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사회도 그렇고 의사결정도 그렇고 책임자가 임의대로 결정했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투자자에 대해서 뭐 고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내가 너한테 투자했으니까 너 나랑 파트너야. 라는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자와 원활한 소통이나 신뢰를 서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죄송한데 요번에 저희 마이너스래서 이자 못 내요. 다음에 좀 더 낼게요. 뭐 그러세요. 이렇게 줄까요? 그거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죠.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상환을 연기해 준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네.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또 막 전화가 오는 바람에 끊느라고 좀 정신이 없네요. 자, 은행의 대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소개. 네, 은행의 대출은 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만큼 또 상환 일정이나 원금에 따라서 갚아나가는 형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을 좀 빌리는 거라
주로 이제 재고나 임대료나 급여나 이런 거에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고, 벌어서 수익률이 좀 올라가면 그런 걸 또 갚아나가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과 그 기업에 대한 관계, 또 이렇게 신용 점수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정부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이나 청소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각 여러 가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지금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나 뭐 이런 걸로 따라서, 근데 금리는 낮기는 한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는 걸로 되어 있죠. 미국에서도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자가 좀 낮은 반면에 상환도 좀 길고, 그렇다고 금액이 그렇게 뭐 어마무시하게 크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기술의 혁신이라든가 스타트업으로 조금 이제 중요성에 대해 있는 그런 분류, 어떻게 보면 산업 분류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어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씩 금액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다 사람들이 초기에는 몇 년간은 이제 그거를 유지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이제 못 갚는 경우가 없잖아 있잖아요. 그렇게 형태로 초기 자금을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꽤 많습니다. 뭐 신용대출하고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성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급이라든가 신용의 개선이라든가 대출의 조건이라든가 상환이라든가 담보나 조기 상환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이제 신용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연체 같은 거 없어야 되고요. 신용카드 같은 거 없어야 되고요. 특히 핸드폰 요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연체되면 안 되는 거죠. 종이 상환 수수료라는 것은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3년 이상 대출을 받으려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갚는다면, 은행도 고객에 대해서 뭔가를 수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빨리 갚아버리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본다는 거죠. 다른 걸 조금 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융자시 리스크 관리라고 있는데, 채무 관리 리스트라는 거는 뭐 당연히 그때그때 상환하는 거, 이자 내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돈을 갚는 거. 그런 것들이 해당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저는 보증이라는 단어는 좀 없어지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 보험 같은 걸 요새 많이 듭니다. 비장 자금 마련,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서 경쟁이 악화되지 않도록, 또 그 압박을 하지 않도록 좀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약간, 근데 대부분의 뭐 이자 상승이나 변동금리, 고정금리를 가지고는 그렇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외국이랑 상환을 하거나 환율이나 뭐 그러니까 환차선, 환이익은 별로 괜찮죠. 환차선에 대한 이제 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 곧잘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외국에다가 수출하거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고정금리에 대한 대출 검토 요즘 거의 별로 없습니다. 변동금리의 대출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 높겠죠. 변동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하나 딱 하게 되면, 그쵸. 근데 막 금리가 막 내려갔어요. 막 2점대 뭐 1점대, 근데 고정금리로 대출 받아버리니까 지금 1, 2점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는 5%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낸다. 그러면 또 얼마나 또 억울하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또 세상은 또 좀 모르는 거니까, 담보 상실에 대한 리스크,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실패하면 네, 못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요새는 법정 관리 들어가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법원에서 관리해서 근데 탐감받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것들도 꽤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의 변화, 너무 빠르게 지금 시장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학교 상황도 그런데 거길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조금 늦죠. 경기 침체도 있고 금리 상승도 있고 시장의 수요라든가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뭐 SNS를 통해서 이게 좀 감소됐다든지 비상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것들도 내 사업에 대한 유용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마련하는 것도 좀 좋겠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면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지금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해서 창업자와 제공자 간의 어떤 약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구나. A와 B 뭔가를 빌려주는 사람하고 빌려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약정이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기부형의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도 있고 대출형도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뭐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의 요소라고 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뭐 강력한 이야기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 후원하는 뭐 책이나 어떤 뭐 비공식적인 단체에서 뭔가를 뭐 이렇게 할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중간 역할에서 어떤 나라를 도와줘야 되니까 저한테 주시면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막 보내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연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 요새는 연예인들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노래하거나 이러면은 입장료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어디다 기부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의 어떤 브랜드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커뮤니티 구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공동 구매하거나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또 통해서 사전전에 어떤 소셜 미디어 물건을 파는 것보다 지금 비대면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캠페인이 진행 중인 후원자들에게 지속도로 조금 소통해서 업그레이드 하거나 질문에 신속히 답해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해서 나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 어떤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어떤 것들을 뭐 피부 관리라든가 뭐 좋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5만, 6만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이제 광고 수입으로 약간 활성화시키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렇게 비대면 브라운드 러닝처럼 이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남한테 얘기를 해서 광고 수입을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게 이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비대면 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목표 같은 설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누르면 추가적으로도 참여도 하고 되면 광고 수입도 올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은 수익 창출이 많이 되는 거겠죠. 자, 투명성. 여기 보면 캠페인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정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실제 사용 내역을 좀 공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정직한 걸 좀 바라보면 좋겠죠. 돈을 빌리고 안 빌린 거를 또 통해서 크라우딩의 장단점이 나오는데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의 어떤 의존을 가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에 좀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시장의 반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쿡쿡쿡쿡 쏠리는 그런 역할도 없잖아 있어요. 뭐 인지도가 높고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형을 받았거나 음주로 무슨 뭔가를 했거나 그러면 한 순간에 이렇게 좀 타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요새는 뭐 판결을 받는 그런 시대. 일반인들은 그쵸 더욱더 명확하게 그 정상적인 국민의 그 법률과 잣대를 딱 대는 그런 시대에 돌입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안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노력도 좀 필요하고 아니면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커뮤니티 구축이라든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목표 금액을 도달하지 않으면 금액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법과 규제에 투자 보호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요. 각 법률을 좀 준수하면서 그래서 약간 불법 사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자꾸 단속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약간 거기에서 좀 수위에 벗어나는 것, 아동용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남들이 힘들게 저작권이나 어떤 특허권에 받아놓은 모든 것들을 막 무분별하게 약간 오픈하거나 이렇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도 되게 강화되고 있는 편이라는 거죠. 자, 실제 사례의 Q&A라고 해서 이제 성공적인 자금 조달하는 방법 중에서 재무관리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사례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사례는 페블 스마트워칭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이라고 돼. 이 페블이요.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로 좀 표현하면 되게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건 다루기 힘든 사람?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 좀 완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 페블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페블은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스타트업 창시자예요. 근데 어, 그, 그 프로그램 자체가 스마트 아이폰하고 딱 연결되게끔 또 아니면 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노트랑 딱 연결되게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단 말이죠. 페블 스마트워치. 그래서 보면 이 페블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목표 금액은 10만 달러 어마어마한 그래서 좀 성공을 거둬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0에서 비싸봤자 50만 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비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린 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고 이 부분 대부분의 뭔가를 이제 뭐 시계 그러면 되게 비싼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음, 어떤 스토텔링을 해서 스마트워칭이 시장의 문제 해결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걸 좀 약간 뭐랄까 버전을 업 시켰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도 저도 있지만 운동할 때나 뭐 할 때나 뭐 이렇게 일반 이게 회사를 할 거나 아니면 그 핸드폰을 잊어버리거나 아니 핸드폰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기대감이 좀 높다. 여름이라서 더워서 안 차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적인 자금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제품을 선경할 수가 있었고 이 제품을 통해서 고객층에도 좀 확보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강한 비전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중의 관심을 좀 끌었고 이런 성공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데 가능성을 좀 높여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유행이라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쫙 뭔가가 약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 이런 것들을 사례로 좀 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드롭박스? 드롭박스 이름 같은데 엔젤 투자에 대한 초기 재무 관리라고 해서 이런 드롭박스의 파일 저장을 통해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굳이 저도 이제 약간 그 드라이브를 들고 다니거든요. 이제 습관이 돼서 드라이브도 이거 한 10몇만 원 주고 사가지고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근데 요새는 이제 드롭박스라고 해서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 자료를 방을 하나 만들어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언제든 연결이 되면 무조건 볼 수 있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엔젤 투자가 자금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뭐 드롭박스는 Y 커ம்பி네이션 이런 거를 지원을 받아서 초기 자금을 확보했고 엔젤 투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유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개발 상품에 대해서 신입 장벽을 모든 것들이 지금 컴퓨터로 해서 올리고 확인하고 막 이러잖아요. 프린트해서 갖고 있는 것보다 화면으로 많이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현재는 이제 수십억에 따라서 기업들이 약간 성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엔젤 투자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서 개발 상품에 필요한 자금만큼은 신속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떤 핵심의 개발이나 제품 시장이 적합했기 때문에 또 투자가 적합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초기 재무 관리는 잘 안 됐지만 투자를 유치하기 전까지는 제품에 성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엔젤 투자는 초기 제품의 개발 및 시장 개입에 필요한 자금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초기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가장 장기적인 성공의 기초가 된다라고 성공 사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모든 게 다 성공하느냐? 아유, 그렇지 않죠. 어, 다르게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례들이 다 한국에 있는 사례가 아니라 이제 외국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좀 귀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세로? 이렇게 읽나? 주세로? 과도한 자금 조달로 비효율적인 자금을 사용했던 배경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고가의 주스 기계라고 해서 주세로 스타트업. 이제 건강을 하기 위해서 과일 넣고 이렇게 만드는 거 봐요. 그렇게 자금을 조달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기계의 실제 필요성에 대해서 의심을 좀 갖게 있으면서 주세로는 자금에 모두 소진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유명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잘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왜 실패했는지, 비효율적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줄줄이 얘기하겠지만 다양하게 또 실패하는 게 꼭 이것만 갖고 실패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뭐 그때만 배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 그럼 또 하나는 큐비, 지나치 높은 기대에 실패한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모바일 전용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지금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보기 뭐 다운 다 받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가 밀린 상태죠. 아마 되게 무슨 TV 뭐 있을 거예요. 저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떠한 영화를 보려면 여기를 꼭 통해서 봐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작은 플랫폼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뭐 왜냐면 사는 고객들이 찾지 않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좀 많이 큰 데로 자꾸 쏠리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가 종료된 그런 형태인 것 같고 제가 이거를 관여하고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자금의 조달로 인해서 유명 인사들이 참여를 했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통해서 그들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 했겠죠. 타이밍도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제품을 콘텐츠가 소비자들한테 딱 먹히는 타이밍도 있어야 되거든요. 영화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개봉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고객한테 툭 던져주니까 고객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또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와 소비자 분석과 수익 분석과 시장 분석과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서 웬만하면 뭐 타이밍도 잘 맞고 모든 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는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창업 실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금의 조달의 계획을 얘기했다가 어떤 사람은 어떤 걸로 좀 성공을 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걸로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창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를 제가 알려드리진 않고 그냥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만 보여드렸는데요. 우리의 나라에서 쬐그맣게 뭐 창업을 하신다면 개인 돈 아니면 은행 투자 돈입니다. 그렇다고 조그만 회사들이 뭐 투자자들 이렇게 모시고 오거나 개인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재무 관리를 내 돈이든 은행에서 빌린 돈이든 간에 재무 관리 수립을 어떻게 할 거고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적으로 해야지 창업 초기 자금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잘 하는지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뭐 물론 아이템도 좋고 장소도 좋고 다 좋아요. 첫 번째 세우셔야 될 게 네, 어떤 거를 내가 창업하면 좋을지 이런 아이템을 하나 딱 세워 놓으셨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자금의 조달.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쓸지, 만약에 이 돈이 다 고갈됐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비상 대책을 세울지까지만 머릿속에다 두신다면 나중에 창업을 준비하실 때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뭐 컴퓨터도 조금 어, 인터넷이 안 돼서 약간 좀 다운이 돼서 막 중간에 끊기거나 뭐 제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웬만한 여기 나와 있는 교재를 바탕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조금 부드럽지 않아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쉬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